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 공장의 설립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는 폐수 배출 공장의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폐수 배출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 공장이 들어서면 저수지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 훼손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보호해야 할 농정당국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수 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 산업단지가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들어설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5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이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으로 폐수 발생량이 하루 100리터 이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수 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설립되려면 수질 오염 방지 시설과 오폐수 전량을 하류의 저수지로 유입시키지 않는 시설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저수지 수질을 공장 설립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립 요건에도 일각에서는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 공장이 들어서면 농촌 환경이 훼손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폐수를 하수 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설비 비용이 비싸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른 하천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는 결국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할 텐데 보통 저수지가 있는 경우가 다 농촌 지역이나 산촌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런 곳까지도 무분별하게 공장이 입지하게 되면 어쨌든 산림이 훼손된다든지 지금도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업용 저수지 975곳 가운데 농업용수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는 109곳에 달했습니다. 농민단체도 농식품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저수지 수질 오염 가능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시설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한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이 들어선다 해도 기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하고 설립된 후하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단속할 거고. 농업용수가 오염되면 그 피해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미치는 만큼 농업용 저수지 상류의 폐수 배출 공장 설립을 허용한 것에 비판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특위가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였던 농특위가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돼서야 출범하는 등 출발 지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또 현재로선 위원 명단만 나왔을 뿐 논의할 의제도 확정되지 않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제1호, 바로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특위 설치입니다. 농업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바로 그 농특위가 지난 25일에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돼서야 겨우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선임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해왔습니다. 당연직위원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고 위촉직위원으로는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농어업계 단체 대표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이 구성됐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농어업인 대표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등이 농어업 전문가로 참여합니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특위는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농업계에선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현재 확정된 건 출범날 발표된 농특위 위원장과 위원들밖에 없는 데다 아직 출범식이나 위원 위촉식도 열지 못했습니다. 농특위는 본위원회 아래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고 특정 현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지만 분과위원장은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농특위 설치가 대통령 농정공약 1호인데도 출범까지 만 2년이 걸렸는데 앞으로의 대통령 임기 안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특위가 보여주기식 설치와 운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위원회 밑에 각 분과와 각 분과위원장 구성,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서 전혀 논의 진척 사항이 저희한테 알려지지가 않고 농특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또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특위의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하나를 운영하려면 연간 5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데 농특위는 임시방편으로 정부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계에선 농특위가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챙기면서 업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고랭지 배추와 무도 올해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강원 일부 지역의 고랭지 배추와 무에 한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고랭지 배추 무 농가들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NH농협 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와 무와 같은 노지채소 품목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겁니다. 먼저 고랭지 배추는 강원 강릉과 삼척 등 5개 시군에서 6월 21일까지, 고랭지 무는 강원 강릉과 정선 등 4개 시군에서 6월 28일까지 판매합니다. 대파는 전남 진도와 신안에서 5월 31일, 단호박은 경기 연천에서 5월 24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제주와 서귀포에서 당근, 충남 아산과 전남 보성에서 쪽파와 실파에 대한 보험 상품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고랭지 배추와 무 등 5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이 신규로 도입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6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위해 정부는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 상태에 따라 20에서 30%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추, 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데요. 최근에 폭염이나 집중호우, 태풍 이런 재해로 노지채소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가입을 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농작물 피해를 입어 보험 혜택을 받은 농가만 8만여 곳. 그 액수만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올해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순수 국산 콩마늘을 이용해 고품질의 두유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두유는 수입 콩으로 만든 시판 두유에 비해 맛이 좋고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콩 소비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건국대학교와 함께 국산 콩을 배합해 기능성이 뛰어나고 맛이 좋은 혼합 전두유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유는 대두 추출물 또는 두유액에 다른 식품 첨가물을 넣은 일반 두유와 달리 콩을 통째로 갈아 제조한 두유를 말합니다. 농진청과 건국대학교 연구팀은 우리콩 9개 품종의 기능성 등을 평가해 가장 우수한 3가지 품종, 대찬, 청자 3호, 세단백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콩들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합해 혼합 전두유를 만들었는데 대찬 5, 청자 3호 2, 단백의 비율을 2로 섞었을 때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국산 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고 진하고 목 넘김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맛있어요. 특히 새로 개발한 혼합 전두유는 콩을 통째로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일반 두유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3.4배 많았고 칼슘 역시 1.3%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전두유를 동물에게 실험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지방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제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내 두유 시장의 원료를 수입콩에서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대부분의 두유는 수입콩이 원료이며 실제 2017년 한 해에만 2만 5천여 톤이 쓰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실버푸드나 다이어트식과 같은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산 콩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전두유 제조 기술을 통해 국산 콩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삼육식품의 전두유 제조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터미널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로 68년이나 된 경북 의성군 금성면의 탐리 버스 터미널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 이용객들도 줄어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까지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재도 대표. 그가 버스 터미널의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다혜 기자가 그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LED 전광판 대신 분필로 삐뚤빼뚤 적은 버스 시간표. 그리고 낡은 대합실 의자와 승강장.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듯 60, 70년대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경북 의성군 탐리의 유일한 버스 터미널입니다. 1951년 처음 문을 연 탐리 버스 터미널은 올해로 68년째. 마을 주민들을 다른 도시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한 60년 같이 해야 돼요. 교통수단이 이것뿐이니까 만약에 이 터미널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터미널의 직원은 매표소 직원과 83세 탐리 버스터미널 김재도 대표, 이렇게 단둘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19의 나이에 터미널 대표직을 맡게 된 김재도 대표. 그는 68년의 세월 동안 버스터미널에서 늘 북적대는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6.25 전쟁 바로 직후에 대구에서 버스가 한 대가 그 탐리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날 되면 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장에 내다 팔고 전부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시장 보러 오고 그래 했는데 아주 참 진풍경이랬죠. 7, 80년대만 해도 하루 버스 이용객들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던 버스터미널.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마을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도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인근 대도시로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스터미널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천여 명의 승객이 찾았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현재 하루 버스 이용객은 20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째 적자를 보면서도 터미널의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몸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 때문이라는데요. 대구에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가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만약 이 정류장 문을 닫게 되면 그분들 무슨 차를 이용합니까? 탐리 버스터미널에는 하루 6대 대구행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 대부분은 대구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약을 처방받는 어르신들이라는데요. 때문에 20년 적자에도 문을 닫지 못한다는 김재도 대표. 또 이용객의 발길이 뜸해진 터미널이 예전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대합실을 작은 문화공간 갤러리로 바꿨습니다. 모두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라는데요. 이 승객들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을 다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업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수익은커녕 20년간 매달 적자임에도 교통의 불편을 느끼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한평생 터미널 운영에만 매진해온 김재도 대표. 그는 손님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터미널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31곳의 꿀벌 사육 농가를 선정해 부젖병과 석고병 등 꿀벌의 주요 질병에 대한 감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에 감염된 농가가 107곳, 그중 2종 이상 질병에 혼합 감염된 농가도 6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소에서는 꿀벌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 농가의 수시 내검과 차단 방역, 외부 기생충 방제 등 질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밀 보리에 발생하는 붉은 곰팡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삭을 팬 후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은 이삭의 알이 차지 않거나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병으로 온난 다습한 날씨에 잘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수확 전까지 전용 약재를 활용해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배수로 정비 등 재배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고양, 안성 등 도내 6개 지역의 선인장 다육식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에는 수출용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신품종 보급,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보급과 함께 재배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와 충남 예산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율곡로 일대의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서울 도심 환경을 고려해 일반 사과나무에 비해 도시기후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한 미니사과 루비에스와 예금정 묘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율곡로 일대에서는 봄철 아름다운 사과나무 꽃을 감상할 수 있고 가을철에는 빨간 열매 또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